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자,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은 특집으로 또 마련해봤습니다. 자, 9월 17일은 한국광복군 창군 제81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된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정형아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을 좀 급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창군 81주년입니다. 광복군 창설과 활동에서 최근에 어떤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직도 발굴돼야 될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료들이 있을까요? 광복군의 창설과 훈련, 활동 등을 총망라한 집중된 연구는 이미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복군의 군용 장구, 군가, 연합군과의 협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군에 대한 회고록을 이용한 서사적인 연구 쪽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료의 발굴이야 그 끝이 어딘지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광복군의 구체적인 활동상, 특히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광복군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더욱더 많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를테면 군대를 창설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당시에 공식적인 독자적인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창립할 그 시기부터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고 목적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은 어쨌든 전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마련하고 군대를 편성하려는 그런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군사력도 사실 그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았는데, 자, 사실 처음에는 만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 독립군을 관할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육군 무관학교를 만들기는 했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것이 지속되지는 못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독자적인 군대를 목표로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군사 간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육군 무관학교를 설치하여 1919년에 개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가면은 20년 12월까지 1기와 2기생을 졸업식을 마치기까지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폐교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원인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32년입니다. 한인 애국당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어떻게 보면 8년간은 광복군 창설이 탄력을 좀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사실은 이 두 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의거했던 193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큰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중앙육군군관학교의 낙양분교에 한국인이 입교할 수 있는 그런 군관학교가 설치된 것을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말부터는 임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이제 군사활동을 준비하게 되는데, 네. 1937년에 중국에서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생을 그렇죠.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일본은 굉장히 단기간에 중국을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속전속결을 준비를 하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이 함락됩니다. 그 결과 우리 임정도 피난을 다닐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한 계획을 곧장 네.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후에 군사 특파단을 파견하기도 했고, 광복군 창설에 필요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중국 화북 지역으로 한인의 이주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군대를 창설을 하려면 병력 수급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임시정부는 군사 정책을 추진했던 핵심 멤버들을 주요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특파단을 구성을 했고 네. 이분들을 중국 시안으로 파견을 하였습니다. 네. 이 군사 특파단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우리가 군대를 창설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선전 그렇죠. 활동도 중요했고 또 초모라 그래서 병력을 모집하는 활동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의 창설에 필요한 재정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와이나 미주 지역 교포들에게 특별 의원금을 좀 모집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을 한번 짚어봅니다. 자, 관련 내용 주제 화면으로 한번 만나봅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이를테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설립 전례식 한중 대표 기념 촬영 사진을 보니라는 내용인데 처음에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교습을 전개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은 왜 필요했습니까? 아무래도 임시정부가 만들려는 군대는 우리의 군대였지 중국의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땅에, 즉 남의 땅에 우리의 군대를 창설한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그 땅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필요가 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도 있었고 또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도움도 청해야 됐기 때문에 중국에게 먼저 군대를 창설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7년에 중국은 이미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동의 적을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힘을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복군 창설 어떻게 보면 초기를 잠깐 짚어보면 중국 정부의 협력 관계는 돈독했습니까? 아니면 뭐 당시 광복군 창군까지의 중국 협조가 좀 적극적으로 있었던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견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 견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원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군대를 창설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항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정부 내에 한국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설하는 군대를 중국에 예속시켜야 된다. 중국 군사위원회에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중국 정부 내에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갈등이 있었고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후 1940년 9월 15일이 돼서 한국 광복군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광복군 창설이 대내외로 어떻게 보면 오픈이 된 거고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누가 왔고 뭐 어떻게 뭐 진행됐고 그리고 중국 대표는 또 누가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5일에 광복군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네. 17일에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한국 측에서는 총사령부 직원이나 주요 인사들, 그다음에 임정의 인사들, 한독당,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중요한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는 당과 정과 군, 그러니까 당, 정치,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주요 지지자들과 또 더불어서 언론계 유력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스는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부인 쑥메이링이 이끌고 있던 중국 부녀위로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축전과 축하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의미는 중국 측도 한국 광복군의 창설을 지지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현재 미중 관계의 아태 지역의 뭐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광복군 창설 당시에 중국의 원조를
지금의 시각으로 좀 끌고 왔을 때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일본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하고는 있었지만 네. 전쟁 그 발발 당시에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다른 나라에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원을 해달라는 걸 요청하고 있었고 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위치가 중일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네. 특히 동아시아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중국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연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군요. 자, 어찌됐건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뭐 처음 가지게 된 무장 조직인 건데 독립전쟁에서 독자적으로 군사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건 전 처음 들었거든요. 예, 단적으로 보면은 일단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때 우리도 연합군의 편에 서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영국군이 우리 정부에 또 같이 참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응해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나중에 또 연합작전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또 주동적으로 먼저 제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허구의 어떻게 보면 무장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서로 간의 연합군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당시 한국 광복군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 광복군이 창설된 다음에 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한국 청년훈련반과 광복군 훈련반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초기 훈련을 했던 것이 한국 청년훈련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각지에서 모집했던 그런 인원들을 훈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사훈련과 더불어서 정신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과목으로 훈련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1944년부터는 일본군에 징집되었던 학도병들이 탈출해서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정신교육 같으면은 이 한국 독립운동사, 그다음에 건국강령, 항일투쟁정신, 또 민족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자, 그러다가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흡수통합한 것이 이제 광복군의 군사력 증강의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김원봉이라고 하면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대부분이 그 조선의용대 하면 화북지대를 그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원래는 중일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했고 이것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켰었습니다. 그쵸. 예, 그 참여해서 활동하던 조선의용대의 상당수가 화북으로 진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북지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화북지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중층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집결하자라고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더불어서 군사적인 활동도 통일을 해서 하자는 그런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942년에 화북으로 진출하지 않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고 그런 과정이 조금 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정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활동이 집결되는, 일원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군의 면면이나 어떤 미담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이미 학도병으로 광복군에 합류한 장준하, 김준엽 선생을 비롯한 광복군의 활동상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 광복군입니다. 1940년대 초반 미국 쪽에서는 여성이 간호병과나 지원단으로 참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 우리 광복군은 권기옥, 오광심, 조순옥, 김정숙,
지보경 같은 분들이 네. 참여하였고 남성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활동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하면서 참전한 그분들의 활동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래 위 없고 남녀 구분 없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주제 화면입니다. 자, 실제로 광복군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훈련뿐 아니라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 활동들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 광복군의 선전 활동은 우리 동포나 또 일본 군대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인 병사, 또 일본군, 연합군, 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군의 기관지였던 광복의 창간사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광복군의 선전 활동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행과 음모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보전, 홍보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새로운 지금 현재 미디어전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좀 몰랐어요, 사실. 인면 전구 공작대. 네. 전 이거 정말 몰랐거든요. 연합군과 공동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 좀 우리가 생소한 용어긴 한데 이는 인도를 의미하는 거고 네. 한자를 갖고 와서 그런데 면은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고 당시에는 영국령 버마였죠. 예, 네. 그걸 지칭하는 한자인데요. 네네. 1942년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총사령부가 네. 그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원을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명이 먼저 파견되었는데 그분들의 활동의 성과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사령부에서 다시 더 대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9명의 대원을 다시 인도에 파견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버마가 일본군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영국이 일본에게 탈환을 하기 위해서 그 인도와 버마의 접경 지역이었던 임팔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견되었던 우리 대원들도 이분들과 함께 영국군들과 함께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일본군에 대한 선전이나 적의 정보 분석, 그다음에 통신 감청, 암호 해독, 그다음에 포로 신문 등 이런 부분에 공작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성과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국군이 더 많은 대원을 또 보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복군의 실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미국 OSS, 그러니까 정보군이기도 하죠. 첩보부대인데 특수훈련을 마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미국 OSS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계획한 작전 중에 광복군과 관련 있는 작전은 일명 독수리 작전입니다. 네. 독수리 작전은 미군과 광복군의 적극적인 협력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1945년 4월 3일 김구 주석의 최종 승인을 얻었습니다. 훈련은 OSS가 담당을 했고요. 3개월의 훈련 과정이 굉장히 엄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첩보, 통신, 그다음에 사격술과 폭파, 도강술을 포함했던 야전 훈련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어느 일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꼭 시험을 치러야 됐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자, OSS로부터 이렇게 특별하고 강도 높은 훈련도 받았고 이제 국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전 사실 백범일지를 통해서 한번 접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개탄스러웠다, 가슴이 아팠다라는 김구 선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OSS 훈련을 잘 마친 제1기생이 8월 4일 날 훈련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2기생이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하고 또 OSS 총책임자가 중국 시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이 개최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비밀 공작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한국군이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그쵸? 작전에 투입되고 그 작전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8월 9일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락하고 그 수락의 의미는 곧 항복을 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독수리 작전은 중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탑이 된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마찬가지로 주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투입은 안 됐는데 이런 광복군의 활동에 대한 자료들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전쟁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쵸.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이나 그 광복군 자료들도 완전히 보존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거나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독립기념관에서 주동적으로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실 최근에 광복이라는 기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말과 중국어로 당시 광복군의 활동과 임무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수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광복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941년 2월에 창간되었던 이 광복지는 광복군에 대한 선전과 홍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두 가지로 발간을 했는데 한국어본은 중국 내에 있던 우리 동포들에게 이 광복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간을 했던 거고요. 중국어본은 중국의 행정, 교육, 군사 또 언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발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독자층이 한국과 중국으로 달랐던 만큼 내용도 다소 차이는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전쟁의 정세 분석이라던가 전망, 독립운동의 진로와 전략, 그다음에 우방의 동태, 또 항전의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문서들이 이제 문화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역사적인 사료가 가치가 높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말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 광복지는 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창설했던 군대가 어떻게 훈련하고 일본이 어떻게 대항을 했는지를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광복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1일에 문화재청이 독립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던 4종의 자료들과 함께 같이 문화재로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등록 예고를 하였고요. 이 등록 예고 기간이 30일인데 이것이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제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곧 심의를 거치고 이제 그 결과가 발표를 되겠죠. 그렇겠죠.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한국광복 창군 81주년이라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한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설립했던 역사적 사실이 단지 한국이 독립을 이루고 주권을 되찾으려 했던 우리만의 독립운동사다라고 보면은 안 되고 이런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이 그 주변국과 더불어서 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침략자에 맞서서 동아시아와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분투했던 그런 역사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하고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서 대일 선전포고뿐 아니라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였던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에 직접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광복 직전까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던 정예 군대입니다. 역사성과 정통성만큼은 사실 국군이 계승하고 있거든요. 창군 81주년을 맞아서 충정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 매거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